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에서 고등부 이과 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 양지민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저는 매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반면 저의 남편 곽현태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답게 누구에게나 서글서글했고 언변이 유창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저에게 없는 그 유연함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밝은 에너지에 끌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매력으로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고 순조롭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난 6년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아주 평온하고 합리적이었죠. 저희 부부는 둘 다 각자의 커리어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서 일타 강사라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남편 역시 영업 실적을 쌓아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각출하여 넣고 공과금이나 식비 등은 그 통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수입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서로 터치하지 않았죠. 저는 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방식이 우리 부부의 성향에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마주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이번 분기부터 내 영업수당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 당분간만 공동생활비 통장에 내 몫을 반만 넣어도 될까? 내 고정지출이랑 대출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 낼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 상황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낼게.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수심이 깊어 보였고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이라는 게 본래 실적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큰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편이 어려울 때 제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은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알았어. 당분간은 내가 생활비 더 채워 넣을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영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했습니다. 평일 정규 수업에 더해 주말에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심화 특강을 추가로 맡았거든요. 일주일에 7일을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목이 쉬도록 칠판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주말 특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름의 보람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말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안의 생활비를 메우고 있을 때 남편의 행동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외양 변화였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면 제가 다려준 셔츠나 아무 정장이나 대충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맞춤 정장을 새로 맞추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넥타이와 셔츠를 사들이고 주말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세련되게 바꾸고 오더니 급기야는 아침마다 현관을 나서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하고 세련된 향이 코를 찔렀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원래 향수 안 뿌리잖아. 웬 향수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영업되려면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대서 새로운 본부장이 직원들 다 신경을 쓰네. 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뭐. 영업직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변명은 그럴싸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6년 동안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치장을 수당이 반토막 나서 생활비도 못 낸다는 사람이 돈을 들여가며 하고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폰을 거실 소파나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폰은 철저하게 남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폰의 화면이 항상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엎어두었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폰을 화장실 안으로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음날 수업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남편이 폰을 쥔 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화면이 켜져 있길래 무심코 폰을 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결에 보인 그 과민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보이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자 문제겠죠. 저는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새벽에 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직접 밟아볼까도 생각했지만 평일 내내 학업 수업에 묶여있는 저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 강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동료는 한숨을 쉬며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민쌤,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요. 쌤이 꼬리 잡으려고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눈치채고 증거인멸 다 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전문 심부름 센터에 맡기는 게 나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심부름 센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는 것보다는 낫겠더라고요. 결국 심부름 센터를 알아보았고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소장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근처의 조용한 룸카페에서 만난 소장은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분 아주 단단히 빠져 있으시던데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저보다 훨씬 앳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이 첨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여자의 이름은 한소원이고 나이는 27살, 모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인 저와 남편과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였고 사진 속 한소원은 길고 풍성한 머리에 누가 봐도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하고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미치게 만든 것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과 한소원이 뺀질나게 백화점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수당이 깎였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깎고 자신의 비상금까지 털어 그 돈으로 한소원이란 그 어린 내연녀에게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소원의 옷, 가방, 신발이며 가정가구, 심지어 용돈까지 주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제2금융권에서 소액 대출까지 여러 건 받아가며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예쁘고 어린 성악가 대학원생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재력가라도 된 양 허세를 부리며 온갖 돈을 다 퍼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에어컨과 소파를 사주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의 반토막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강의를 늘리고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소장이 건네준 사진과 서류들을 일렬로 펼쳐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불을 켜고 테이블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아주 달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사람을 붙였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흥신소를 써서 자신의 뒤를 캤다는 사실에 적반하장으로 격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뒤를 캔 게 억울해? 네가 영업수당 깎였다고 거짓말하고 생활비도 안 내더니 27살짜리 대학원생 만나면서 명품 백 사주고 오피스텔 살림살이 채워주고 있었잖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이내 아주 냉정하고 뻔뻔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래, 다 알았으면 차라리 잘 됐네. 나 소원이 진심으로 사랑해. 너랑은 솔직히 나이 차고 조건 맞아서 결혼할 때 되니까 밀리듯 한 것뿐이지 사랑은 아니었어. 근데 소원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내일 당장 법원 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의 결혼 생활을 나이 차서 한 조건부 결합으로 매도하고 이제 갓 만난 27살 상간녀와의 불륜을 진실한 사랑으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역겹던지요. 그 어린 여자의 앞에서 돈을 펑펑 쓰며 듬직한 오빠 노릇, 능력 있는 스폰서 노릇을 하다 보니 아주 이성이 날아가고 눈이 뒤집혀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쳤어? 네가 뭔데 이혼을 요구해? 넌 유책 배우자야. 그럼 내가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못하지. 아니 안 하지. 어떻게 이러냐? 사람을 배신 때려놓고 네가 인간이니? 남편은 더 듣기 싫다는 듯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만약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으면 저한테 사과하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그 기집애랑 살자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소장이 단단히 빠진 것 같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그 서류들을 챙겨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딴 여자에게 살림을 차려주고 생활비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이혼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에 시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당장 오라고 호출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화가 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도끼 품은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때리실 테면 때리세요. 저 지민이랑 이혼하고 소원이랑 살 겁니다. 아무도 저 못 말려요. 그 광기 어린 아들의 모습에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진정하라며 왜 애를 때리냐고 말리더라고요. 남편은 싸대기 맞고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도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리기라도 했지 시어머니는 애초에 아들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라고 뭐 남편이 천년의 사랑이겠나요? 저한테 나이 차고 조건 맞아서 결혼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저한테도 똑같은 일입니다. 남편이 대단한 미남도 아니고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직업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서로 마음 맞아 결혼했으니 책임감으로 으쌰으쌰 살았던 건데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아내한텐 거짓말하고 뒤에선 저런 구질구질한 스폰서 짓이나는 남편놈? 저도 평생을 함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이혼을 원하는 이상 그냥은 이혼해주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나 그 여자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걸 거야. 내 가정 파탄낸 대가 법적으로 철저하게 받아낼 거야. 상간 소송은 여러 번 할 수 있대. 나 계속 해볼 거야.
상간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냐? 속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위자료 명목의 돈은 따로 챙겨줄 테니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나한테는 해도 되는데 걔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 어?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던 인간이 불륜녀 걱정되어 아내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 기막힌 광경.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소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더 소송을 해야겠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한소원을 피고로 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한소원에게 송달된 직후 벌어진 일들은 제 논리와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죠. 소장을 접수한 지 약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밀린 학원 교재 작업을 하느라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직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날선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양지민 씨 맞죠? 곽현태 와이프 되는 사람 맞냐고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그 당돌함.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아도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녀들이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연락을 피하거나 잘못했다고 빌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 소장은 잘 받았나 보네요. 제가 감정에 동요 없이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오히려 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왜 상간녀예요? 제가 왜 당신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냐고요? 당신 남편이 총각 행세하면서 나한테 접근했고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나도 속아서 만난 철저한 피해자인데 어디서 상간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해요. 안 그러면 나도 당신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녀의 주장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고 남편이 철저하게 총각 행세를 하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밖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속아서 유부남을 만난 억울한 피해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뻔뻔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유부남을 만난 여성들은 본처에게 전화를 걸면 충격을 받고 울거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소원은 오직 소송을 취하라는 소리를 하며 광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도 꽤 억울하겠네요. 근데 내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당신을 속였다면 나한테 이렇게 악을 쓸 게 아니라 당신을 속인 그 남자한테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운운할 시간에 당신을 진짜 속인 사람한테 따져야죠. 제 말에 한소원은 잠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유부남이 아니라 총각인 줄 알고 만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럼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죠.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이 정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피해자라면 내 남편을 사기로 고소하세요. 요즘은 유부남이 미혼으로 속이고 교제하면 민형사상으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내 남편을 상대로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증명원을 내게 보내준다면 당신이 정말 몰랐다는 걸로 인정하고 내가 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깔끔하게 취하해드릴게요. 어때요? 그쪽도 억울한 피해자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냉정하고 논리적인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한소원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못하시겠어요? 총각이라고 하고 속인 건 사기예요, 사기. 근데도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 내 입장에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거밖에 더 돼요? 그러자 그녀는 씩씩거리며 대답하더라고요. 대답이 없었던 건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기, 고소는 좀 그렇고 차라리 제가 총각인 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코웃음 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고소 운운하자 바로 꼴이 내리더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늦었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증명원을 보내주면 취하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그쪽도 저 고소해서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거 따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명해보세요. 나 같으면 곽현태를 고소하겠어요. 괘씸하잖아요.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하고 거기다가 상간소장까지 받았는데. 제 말에 그 여자도 어쩔 도리가 없다 싶은가 보더라고요. 사실 한소원이 망설일 때 눈치챘습니다. 절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몰랐을 리 없다는 걸요. 이렇게 피해자라고 윽박지르면 제가 순순히 취하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곽현태 내가 고소할 거니까 확인되면 내 소송도 취하해주세요. 피해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한소원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관할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장 접수 증서였죠. 원고 한소원, 피고 곽현태. 청구 취지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교제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소원의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보셨죠? 저 진짜 몰랐고 피해자 맞습니다. 약속대로 상간녀 소송 당장 취하하세요. 그걸 보고 좀 놀랍더라고요. 저는 한소원이 고소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속았던 걸까? 아니면 이 소송을 취하해야만 하는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 뭔가 이상했던 저는 다시 심부름센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장님, 저 양지민입니다. 한소원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한소원이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역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직감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한소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소장은 저의 의뢰를 받고 며칠 동안 한소원의 뒷조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약 5일 뒤 소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카페에서 소장은 이전과 달리 혀를 차며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호구 중에 호구네요. 네? 한소원이 왜 그렇게 상간소송에 기를 쓰고 발작했는지, 왜 남편분을 사기꾼으로 몰아서라도 소송을 취하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소장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청첩장 사본과 웨딩 스튜디오에서 찍은 웨딩 촬영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소원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남편이 아닌 아주 멀끔하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소원 올해 9월에 결혼합니다. 상대 남자는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고 집안도 소위 말하는 빵빵한 재력가 집안입니다. 두 사람 1년 전 양가 상견례 마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소원이 9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제 남편을 만난 기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소장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한소원은 남편분이 유부남인 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만났을 거예요. 왜냐? 물주가 필요했으니까요. 예비 신랑 집안이 워낙 좋으니 본인도 혼수나 예단을 그에 맞춰서 해가야 되는데 대학원생 신분에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제 발로 걸어들어온 호구가 바로 남편분 곽현태 씨였던 겁니다. 소장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빚을 내서 사주었다던 오피스텔의 고급 소파, 대형 TV, 수입상 냉장고 등은 모두 한소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9월에 들어갈 예비 신랑과의 신혼집에 채워넣기 위한 혼수품들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상간녀의 신혼집 살림을 장만해주는 호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소원이 남편분을 고소한 진짜 이유는 9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나 그 시댁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들어가면 그날로 결혼이 끝일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자신에게 돈을 퍼준 남편분을 사기꾼으로 고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간소송을 빨리 취하해야 했던 겁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남편 곽현태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등신 같더라고요. 자신은 그 어린 여자와 천년의 사랑을 하는 줄 알고 6년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겠다며 부모 앞에서 뺨을 맞아가면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그 여자 눈에 남편은 자신이 시집갈 신혼집에 공짜로 가전을 채워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는 멍청한 ATM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패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소장이 준 청첩장 사본과 웨딩 사진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한소원이 그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 부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저를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저한테 한소연 편을 들더라고요. 소원이 걔는 내가 유부남인 거 진짜 몰랐어. 내가 속인 거라고. 당신이 상간소송이니 뭐니 거니까 걔가 얼마나 배신감에 떨고 충격을 받았으면 나를 이렇게 사기로 고소까지 하겠냐. 너 때문에 걔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사이도 끝났어. 죄 없는 애한테 상간녀 딱지 붙이니까 속이 시원해? 남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생긴 마당에도 여전히 한소원을 죄 없고 불쌍한 피해자로 굳게 믿으며 그녀의 역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려던 핑크빛 미래가 제 소송 때문에 무너졌다고 원망하며 핏대를 세우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곽현태, 너 지금 고소장 받고도 그 여자가 불쌍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 내가 속였다니까? 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아직까지 그렇게 편들어주고 싶니? 한소원 입장에선 너랑 헤어질 좋은 핑곗거리 생겼나 보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이제 팽해야 되는데 내가 마침 상간소송 걸어주니까 그걸로 핑계로 너랑도 헤어지고. 소원이 그런 애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라면서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선 저랑 이혼하고 한소원이랑 결혼하려고 들떠있을 텐데 갑자기 한소원이 상간소송 핑계대며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고 제 눈을 속이기 위해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하자고 입을 맞춘 모양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게 남자 다루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원망하며 노려보는 남편을 보며 자리에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 흥신소 봉투를 집어들어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열어봐.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순진하고 가연 한소원의 진짜 얼굴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사본과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한소원의 웨딩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정지화면처럼 굳더라고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사진을 쥔 손이 격렬하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9월 15일 결혼?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아주 또박또박 진실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소원, 9월에 결혼해. 상대는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은 변호사. 너 만나기 한참 전부터 상견례 끝내고 결혼 준비하던 사이야. 네가 대출까지 받아서 땀 뻘뻘 흘리며 사다 바친 오피스텔 소파, TV, 냉장고. 그거 걔가 딴 놈이랑 살 신혼집 혼수로 들어갔어. 넌 그냥 그 집구석 살림살이 공짜로 채워주는 멍청한 물주였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소은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청첩장의 날짜와 이름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걔가 왜 널 고소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예비 신랑 집안에 자기가 상간녀로 소송당한 거 알려지면 그 결혼이 엎어질까봐 그런 거야. 나한테 상간소송 취하시키려고. 너를 총각행세한 사기꾼으로 엮어서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고 이 등신아. 넌 철저하게 호구 잡히고 버려진 거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6년의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기만하며 올인했던 자신의 치명적인 로맨스가 사실은 어린 여우의 혼수장만 프로젝트에 이용당한 총극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그 꼬라지를 보는데 얼마나 등신 같고 한심한지. 그런데 호구로 전락한 남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에 미쳐버린 남편의 폭주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바닥에 팽겨쳐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한소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빠. 와이프분한테 상간소송 취하라고 설득은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고함을 질렀죠. 야, 이 미친년아!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폰 너머의 한소원도 순간 흠칫 놀란 듯 말이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몰랐다고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와이프한테 입맞추자고 했지. 소송만 취하시키게 해주면 다시 전처럼 만날 수 있다고. 나 사랑한다고 꼬드겼지. 근데 이 미친년이 나한테 혼수과정 싹 다 뜯어내고는 그 뒤로 9월에 딴 새끼랑 결혼을 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소원의 당황한 그러나 끝까지 잡아떼려는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결혼을 해? 오빠 와이프가 소설이라도 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고 와서 소리를 질러? 그녀의 발뺌에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져준 청첩장에 적혀있던 예비 신랑의 이름과 예식장, 심지어 예비 시댁의 로펌 이름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녀의 귀에 때려박았습니다. 김지훈, 호텔 예식장, 네 예비 시아버지 사만로펌 대표 변호사. 이래도 헛소리야? 이 꽃뱀 같은 년아. 네 신혼집 소파랑 TV 사주나 내가 받은 대출금이 얼만 줄 알아? 네가 나를 물주로 삼고 꼬리 자르기를 해? 자신의 완벽한 비밀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은 한소원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표독스럽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나 결혼한다 어쩔래? 오빠가 등신같이 퍼준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우리 끝났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얼쩡거리면 유부남이 스토킹한다고 내 예비 남편 로펌 통해서 경찰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스토커 취급을 당하며 버려진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폰을 거실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폰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튀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통곡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네 진짜 사랑의 결말이야. 축하해. 저는 박살난 남편의 폰을 발로 툭 밀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처절하고도 찌질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한소원이 다니는 대학원 캠퍼스로 쳐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한소원을 붙잡고 복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죠. 내 돈 내놔 이 꽃뱀년아. 혼수 사달라고 내 돈 빨아먹고 딴 놈한테 시집가는 더러운 년. 남편의 고함 소리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몰려들었고 한소원은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더욱 날뛰었습니다. 결국 학교 경비원들이 출동하고 경찰까지 불려오는 총국이 벌어진 모양이었어요. 한소원의 대학원 내에 그녀가 유부남의 돈을 뜯어내어 혼수를 장만하고 버렸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네준 청첩장에 적힌 예비신랑의 이름과 로펌 정보를 이용해 그 예비신랑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한수원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떻게 돈을 뜯어냈는지, 그리고 제게 상간소송을 당해 사기고소로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던 모든 더러운 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한소원의 결혼은 그날로 파혼을 맞이했으니까요. 9월에 화려한 예식을 꿈꾸며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그녀의 야심은 그녀가 호구로 여겼던 남편의 폭주로 인해 완벽하게 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난 한소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파혼당한 그녀는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제 남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중견기업의 본사 감사실과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거든요. 제보 내용은 남편이 그동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소원과 데이트를 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줄 때 종종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법인카드를 몰래 긁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소원은 그 영수증 사진들과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편이 거래처 핑계를 대고 샀으니까 회사에는 비밀이야라며 으스대던 카톡 대화 내용까지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남편의 법인카드 횡령 및 사적 유용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대기 발령 상태에 놓였다가 횡령 금액을 전액 변상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공고사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게시판에는 영업팀장 곽연태가 내연녀에게 법인카드를 쓰다 걸려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남편은 동료들의 손가락질 속에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개싸움을 벌였고 결국 둘 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난장판의 한가운데서 저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게 제 몫을 챙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소원에게 제기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까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제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게다가 파혼당하고 학교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 그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간신히 제게 위자료를 입금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 역시 철저하게 제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소원에게 배신당해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저는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도 엄정하게 분할받았고 남편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직장을 잃고 대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시부모님 집으로 기어들어가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법원을 나서던 날 헬쑥해진 얼굴에 전 남편이 제게 다가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그 꽃뱀녀한테 속아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나 그년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빚만 남았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자신이 저에게 저지른 배신과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한소원에게 당한 배신과 금전적 손실만은 억울해하며 징징거리는 그 이기적인 몰골. 저는 그 구질구질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속은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그 얄팍한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에 네 발로 쓰레기통에 걸어 들어간 거지. 억울해? 난 네가 내 생활비 뜯어내서 그 여자 가방 사줄 때 주말에도 삼각김밥 먹어가며 일했어. 내 인생에 너같이 이기적이고 역겨운 인간이랑 엮이는 일은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없을 거야. 잘 살아라. 네가 만든 지옥에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엉킨 방정식은 과감하게 변수를 지워버리고 식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곽현태라는 불량 변수와 한소원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난 지금
제 삶의 계산기는 다시 오차없이 맑고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후로 학원에서 더욱 바쁘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이 주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나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가꾸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제 인생의 토양은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파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폭해버린 그 두 사람의 소식은 가끔 들려오지만 제게는 한낱 길가에 버려진 구겨진 영수증만큼의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이 명쾌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식을 오직 저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30대 초반의 나이에 겪었던 기막힌 결혼 생활과 참담한 배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게 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종합병원의 행정관리직으로 취업하여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병원의 서류 업무와 환자 응대 속에서도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제가 전 남편인 최성식을 만난 것은 30대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가장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최성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의뢰인들을 상대하는 직업답게 그는 무척이나 서글서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늘 깔끔했고 매사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죠. 우리는 서로의 성향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순조롭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최성식은 제게 무척이나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병원 업무로 지쳐 퇴근하는 날이면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와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쯤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중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생겨 병원을 찾았고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임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자며 저희는 서투르지만 벅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든든해 보이는 최성식을 마음에 들어하시며 기꺼이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최성식의 집안,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의 완강하고도 노골적인 반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최성식은 며칠 전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며 자꾸만 만남을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마음이 급해져 재차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미루더라고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던 어느 날 최성식과 카페에 마주 앉아 있다가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발신자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남의 휴대폰을 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홀린 듯이 그 대화방을 열어보고 말았죠. 그깟 병원 행정직 다니는 애를 어디서 인사하러 데려온다고 난리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해라. 엄마는 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임신이 뭐 대수라고 네 발목을 잡혀?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다 수술하면 그만이다.
수술비랑 몸조리할 돈은 엄마가 다 대줄 테니까 당장 정리하고 수술하라고 해라. 그 따위 애 말고 엄마가 저번에 말한 혜숙이 아줌마 딸이랑 진지하게 만나봐. 네가 왜 그런 굴러들어온 돌 때문에 그 좋은 혼처를 마다해. 그 짧은 몇 줄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혜숙이 아줌마 딸이라는 낯선 이름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최성식은 창백하게 질려있는 제 얼굴과 휴대폰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줄 테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리고 대체 이 혜숙이 아줌마 딸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최성식은 당황하여 제 손을 잡으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저를 어머니에게 데려가지 못한 진짜 이유와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혜숙이 아줌마 딸의 정체에 대해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여성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꽤나 회원비도 비싸고 소위 말해 지역에서 행세 좀 한다는 사모님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꽤 예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죠. 그 모임에 최근 혜숙이라는 아줌마가 새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무척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혜숙 아줌마는 호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인데 그녀의 아들이 호주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혜숙 아줌마는 호주 생활 중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했고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서 자신의 딸과 함께 얼마 전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매료시킨 것은 혜숙 아줌마의 재력과 그녀와 함께 귀국했다는 딸 이주연의 화려한 스펙이었습니다. 이주연은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지의 유명한 기업에 입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홀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효심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스펙 덕분에 단숨에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여 번듯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혜숙 아줌마 역시 한국에서도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모임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최성식의 집도 과거에는 꽤나 부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규모가 있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님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공장을 넘기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자가주택 하나 말곤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 평범한 집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거에 잘 살던 그 화려한 기억에 갇혀 계시는 것 같았죠.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무리해서라도 그 비싼 회원비의 친목 모임을 끊지 못했고 과거의 사모님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아들의 혼처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눈앞에 혜숙 아줌마의 딸 이주연은 기다리던 며느리감이었을 건데 평범한 집안의 병원 행정직인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임신 소식까지 들고 오니 눈이 뒤집혀버린 것이었죠.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저는 깊은 절망감과 모멸감에 빠졌습니다. 저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깟 조건과 허영심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큰 서글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최성식에게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부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소원대로 그 대단한 대기업 다니는 이주연 씨랑 선을 보든 결혼을 하든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최성식은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나한텐 너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어. 내가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 우리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지킬게. 엄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중간에서 완벽하게 막아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그의 절절한 눈물과 아이를 혼자 낳아 길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모성애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성식이 저렇게까지 나와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저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사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장 큰 오판인 줄은 모르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반대를 무릅쓰고 부풀어 오르는 배를 안은 채 쫓기듯 최성식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다 보니 시작부터 철저한 가시밭길이었죠. 그리고 최성식은 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결혼 직후부터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갑질 앞에서 철저하게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주영과 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혜숙이네 딸 주연이는 이번에 대기업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다고 엄마한테 외제차를 바꿔준다더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맹탕을 만나 임신만 안 했어도 지금쯤 그런 번듯한 며느리 대접받으며 살 텐데 너는 친정에서 뭐 하나 번듯하게 해온 것도 없이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구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밥을 차려도 명절에 용돈을 쥐어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나 떼어주는 주제에 네가 뭘 알겠냐. 주연이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봐라는 모욕적인 말들도 대놓고 듣기까지 했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병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폭언보다도 남편 최성식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그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일과 임산부인 제 곁을 회피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주연 씨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막말을 하시더라.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막아주면 안 돼?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그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둥글게 넘어가면 안 돼? 집에서까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나 힘들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그토록 다정다감했는데 정작 아이를 낳고 나니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새끼인데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안방을 나가 거실에서 잘 때도 있고 사무실에 일이 많다며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독방 육아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방관 속에서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섬처럼 외롭게 버텨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김치통 들고 오라고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안 갖다 드리면 또 나중에 불호령이 있을 것 같아 아이는 잠시 친정엄마께 맡기고 시댁을 찾아갔죠. 현관에 놓인 낯익은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갔던 남편 최성식의 신발이었어요. 왜 출근을 안 하고 본가에 와 있지?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나누는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래서 주연이랑은 잘 만나고 있는 거니? 걔가 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난다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영 아슬아슬해.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연이라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햇숙 아줌마라는 사람의 딸을 내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엄마. 주연이가 워낙 통도 크고 호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쿨해요. 제가 억지로 발목 잡혀서 결혼한 거 알고 저 엄청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연이가 조만간 지금 다니는 대기업 그만두고 자기 친오빠가 호주에서 성공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론칭할 건데 자기랑 같이 그 사업 합류하는 게 어떻냐고 하던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잔뜩 상기내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머, 이것 봐라. 너 팍팍 끓어주고 얼마나 좋아. 아휴, 너 집에 있는 그 맹탕 같은 애는 어쩔 거야.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죠. 세빈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양육비는 주면 되니까. 주연이 사업 론칭하기 전에 빨리 서류 정리하려고요.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요. 엄마 말 들을 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끝내려고. 잘 생각했다. 애는 그냥 줘버려. 주연이도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질색할 테니. 엄마가 위자료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방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저는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끔찍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그동안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이주연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고, 두 모자는 제 등에 칼을 꽂고 저와 제 아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계획을 웃으며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자 웃음꽃을 피우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끼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죠. 그들은 문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서기 시작했죠.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소개까지 해주고. 제가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아들의 불륜 현장을 들킨 며느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래, 네가 다 들었다니 차라리 잘 됐다.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말하마. 솔직히 말해서 너랑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수준이 안 맞았어. 네가 우리 성식이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주연이는 달라. 걔는 호주에서 온 재력가 집안에 성식이랑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힘이 있는 애야. 내 아들이 더 큰 물에서 놀겠다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라. 며느리인 저를 향해 수준 운운하며 당당하게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비겁하게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더군요. 어머님은 둘째치고 최성식,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이주연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돈줄 잡고 사업해보겠다고 조강지처럼 자기 핏줄 버리겠다는 거지. 제 질문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더니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이랑 나 성격도 안 맞았잖아. 주연이는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 나도 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억지에 부리지 말고 합의하자. 어머니 말씀대로 위자료랑 양육비는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는 그 알량한 몇 마디를 남기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됐다는 듯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들었지? 성식이는 이미 마음 굳혔다. 내가 중간에서 위자료랑 위로금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애 데리고 깔끔하게 갈라서라. 저는 그 역겨운 모습을 뒤로하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저도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곱게 물러나고 싶지는 않더군요.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철저하게 받아낼 것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이주연이라는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거든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심증과 정황은 확실했지만 법정에서 상간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주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었기에 당연히 증거가 없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증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심부름센터를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저는 결국 친정오빠에게 연락하여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엎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빠,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저쪽에서 증거 다 인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상간 소송하고 위자료 확실히 받아내는 거야. 오빠가 나 좀 도와줘. 제 차분하고 단호한 부탁에 오빠도 이내 이성을 찾고 저와 함께 이주연의 뒤를 밟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잠시 맡긴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자랑스레 떠벌렸던 이주연의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건물 앞이었죠. 저희는 차를 세워두고 그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여자 하나가 회사 로비 밖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사진 속의 그 얼굴, 이주연이었습니다. 이주연은 택시를 잡아 탔고 부촌 근처로 가더라고요. 역시 재력가 집안이라 부촌에 사는구나 생각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데 차는 동네 외곽으로 계속 들어가더니 좁고 후미진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낡은 골목을 한참 굽이굽이 걸어 들어가더니 허름하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주연은 반지하 계단으로 익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빠와 저는 골목 어귀에 숨어 그 광경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쟤네 집 부자라며. 근데 왜 저런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방으로 들어가? 오빠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다르게 초라하고 낡은 반지하방으로 들어가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오빠. 뭔가 이상해. 우리는 근처에서 반지하방의 입구를 주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 더욱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값비싼 대형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차문이 열리자 온몸에 화려한 명품을 휘두르고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의 모임 친구이자 이주연의 엄마라는 해숙이 아줌마라는 것을요. 아무렇게나 주차를 하자 거기 사는 입주민 같은 사람이 따지더군요. 아줌마, 왜 자꾸 여기다가 차를 대요? 통행 불편하게. 그러자 그 해숙 아줌마가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집 앞이라서 되는데 뭐 문제 있어? 이런 차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 뭐라고? 참나, 차만 삐까뻔쩍하면 뭐해? 반지하 살면서. 나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 당신네들 같은 인간들하고 달라. 그러더니 콧방귀를 끼고는 방금 이주연이 들어갔던 그 낡은 반지하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외제차와 초라하고 낡은 반지하방, 그 극단적이고도 기이한 조합을 목격한 오빠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네 시어머니가 단단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저거 완전 껍데기만 화려한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오빠의 말에 저 역시 강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무렵 반지하방의 문이 열리고 이주연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련된 원피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더라고요.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치장을 한 그녀는 큰 길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오빠는 급히 차를 몰아 그녀가 탄 택시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택시가 2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정문 앞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이주연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 도로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번호판을 단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제 남편 최성식의 차였죠. 이주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남편의 차는 곧장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차를 미행하여 한 오마카세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과 이주연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내와 갓난아이를 내팽개치고 상간녀와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즐기며 데이트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친정오빠는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볼을 맞대며 웃는 모습들을 고성능 카메라로 아주 선명하게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탈 때 남편이 이주연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까지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황 증거가 오빠의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담겼죠.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의 차는 다시 이주연을 태우고 아까 그녀를 픽업했던 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주연은 차창 너머로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남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주연은 휙 돌아서더니 길가로 나와 다급하게 빈 택시를 잡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택시를 타고 돌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저녁에 오빠와 제가 목격했던 그 동네 외곽의 낡은 반지 앞방이었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오빠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 여자 네 남편한테 자기가 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척 연기를 한 거였네. 네 남편이 픽업하고 데려다 줄 때만 저 아파트 정문에 내려서 사는 척하고 네 남편 가면 다시 원래 집으로 가는 거잖아. 오빠의 추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화를 내며 당장 남편에게 가서 저 여자의 실체를 폭로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냅둬. 내가 저 인간을 수렁에서 구해줘? 뻔뻔하게 나 버리고 저 여자 돈 쫓아간 인간인데 자기가 선택한 썩은 동아줄 자기가 잡고 망하라고 놔둬.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어머님이 약속하신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은 제 명의로 전부 넘기세요. 그 조건 아니면 저도 상간녀 소송 걸고 끝까지 진흙탕 싸움 갈 겁니다. 마음이 급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조건을 선뜻 수락했습니다. 이주연의 사업에 합류하면 돈은 금방 긁어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기에 당장의 현금을 저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협의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집구석에서 미련 없이 빠져나왔죠. 그들이 사기꾼 모녀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고 깨끗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고 예쁜 제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한동안은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 육아에 전념했고 그 후에는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하여 바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돈을 내어준 것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곧 다가올 해수가진마와 딸과의 화려한 미래에 치여 있었는지 저와 제 아이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가짜 부잣집 딸 이주연에게 속아 넘어가는 꼴을 팝콘을 먹듯 관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게는 제 딸아이와 함께하는 맑고 건강한 현재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혼 후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제게 과거 저와 전 남편 최성식을 처음 소개해 주었던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시댁의 괴롭힘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괜히 소개해줘서 제가 불행해진 것 같다며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책했던 친구였어요. 사실 결혼이든 뭐든 제가 선택한 거라서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죠. 저는 괜찮다고, 내 선택이니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나한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고 했었고 그 후로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를 건 친구의 목소리는 어이없음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서윤아, 너 지금 바빠? 안 바쁘면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배꼽이 다 빠질 지경이야. 니네 전 시어머니 있잖아. 그 혜숙 아줌마라는 그 아줌마랑 어제 대낮에 동네 길바닥에서 아주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차 출동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생 난리가 났었대. 우리 집도 거기 살잖아. 어제 듣고 얼마나 놀랬는데. 친구네 본가도 마침 저희 시댁과 가까웠거든요. 길거리에서 두 중년 여성이 벌인 난투극 때문에 동네가 다 시끌시끌했다는데 그 난투극의 주인공이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와 그리고 이주연의 엄마 혜숙 아줌마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미행을 통해 알아냈던 것처럼 이주연 모녀가 반지하에 살며 외제차를 끌고 부자 행세를 하던 사기극을 전 시어머니가 결국 눈치채고 분노하여 엎은 것이라 짐작했죠. 하지만 친구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난투극의 전말은 제 얄팍한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시모와 전 남편 역시 이주연 모녀를 똑같이 속고 있었던 이른바 사기꾼과 허언증 환자의 쌍방 기만극이 그 진짜 내막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이주연과 혜숙 아줌마의 정체는 단순히 허영심 많은 모녀 수준이 아니라 질이 아주 나쁜 범죄자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호주의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주연의 친오빠는 호주 현지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아니라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 악질 사기꾼이었다고 했죠. 이주연의 오빠는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수출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짓말을 쳐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한동안 떵떵거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혔고 이주연의 오빠는 호주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죄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투자금을 떼인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혜숙 아줌마와 이주연은 오빠가 빼돌려둔 남은 사기 자금을 챙겨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 모녀는 자신들의 죗값을 갚기는커녕 그 훔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동네의 낯선 반지 하방을 월세로 구했죠. 주거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밖에서는 훔친 돈으로 명품을 휘두르고 사모님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호구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연의 화려한 스펙 역시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호주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한국에 들어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 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들어간 1년짜리 단기 파견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기꾼 모녀의 레이더망에 아주 완벽한 호구 하나가 걸려들었는데 그게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은 이주연 모녀가 저희 전 시댁을 훌륭한 호구로 타겟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역시 그들에게 완벽한 구라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 시댁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공장이 넘어가 가세가 기운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전 사모님 시절을 잊지 못해 회원비도 비싼 친목 모임에 계속 나갔죠.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다른 졸부 사모님들에게 기가 죽기 싫어서 마치 아직도 남편의 공장 부지가 꽤 많이 남아있는 알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최성식의 직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뻥을 튀겼습니다.
최성식은 분명 변호사 사무실의 행정 직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모임에서 아들 직업을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요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주변 사모님들이 당연히 아들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굳이 정정하지 않고 묵인하며 변호사 어머니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전 남편 최성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연을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이주연이 자신을 능력 있는 로펌 변호사로 대우하며 우러러보자 그 허영심에 취해 자신이 사무장이라는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던 거죠. 저와의 이혼을 서두르면서 주연이가 내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떠벌렸던 것은 사실 그녀가 자신을 변호사로 오해하고 치켜 세워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본인 스스로가 심취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도망쳐온 빈털터리 사기꾼 모녀와 과거의 영광에 미쳐있던 전 시어머니와 변호사 사칭을 즐기던 전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한 부자와 엘리트로 착각한 채 동상이몽의 거짓말 속에서 탐욕을 키워가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들의 이 코미디 같은 거짓말이 박살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두 집안 사이에 이주연의 엄마인 햇숙 아줌마가 먼저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호주에 있는 우리 아들 사업을 한국에 크게 론칭하려 하는데 사돈댁도 그 훌륭한 자산 좀 묵혀두지 말고 투자하시라. 변호사 사위가 나중에 회사 법무이사로 들어오면 완벽하지 않겠느냐라며 은근슬쩍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며 위자료로 전세금을 빼준 탓에 당장 융통할 큰 돈이 없었지만 예비 며느리의 의리의리한 뒷배를 놓치기 싫어 무리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 이주연 모녀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전 남편 역시 미래의 처남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들에게 돈을 바쳤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장만할 시기가 다가오자 양쪽 모두 핑계를 대며 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댁이 부자니 신혼집은 강남에 하나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주연 모녀는 투자로 돈이 다 묶였으니 변호사 아들 둔 사돈댁이 집을 해달라며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을 품게 된 두 집안이 서로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서로가 완벽한 빈 껍데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주연이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친오빠가 호주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전 남편이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사무장일 뿐이고 시어머니 역시 알부자가 아니라 대출 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노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주연 모녀 역시 경악했고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두 집안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만나 대판 싸움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기꾼과 허언증 환자라고 외치며 뒤엉켜 싸운 것이었죠.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악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여 그들을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흙탕 싸움은 경찰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떼이고 이주연의 정체를 알게 된 전 남편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는 이주연이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던 그 대기업 건물 로비로 쳐들어가 이 여자 호주 사기꾼 집안이다. 남자들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이주연은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주연 역시 복수심에 불타 전 남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속 변호사에게 이 사람이 여기 로펌 변호사인 척 사칭하고 다녔다고 다 폭로한 것이었죠. 변호사 사칭은 법조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문제였기에 전 남편 역시 그날로 사무실에서 해고당했고 심지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가짜 부자 며느리를 얻어 모임에서 떵떵거리려던 시어머니는 대출빚만 잔뜩 떠안은 채 그 망할 친목 모임의 소문이 쫙 퍼져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영심과 사기로 뭉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려다 결국 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고 벼랑 끝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친구에게 그 기나긴 난투극과 파멸의 전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멸시를 마주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목 챙겨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의 그 단호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저와 제 아이를 그들의 완벽한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낸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매트 위에서 평화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제 예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건네려던 잔인한 할머니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핏줄을 내팽개친 아빠 없이도 제 딸은 저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맑고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탐욕의 환상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배신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제 딸 앞에는 이제 그 어떤 거짓이나 허영도 침범할 수 없는 정직하고 평화로우며 당당한 삶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저의 기막힌 이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